2주차 3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2차 시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증진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로 강의할 내용들은 생태 면역률이란 어떤 것이고 비오톱, 생태 통로, 그 다음에 생태 네트워크, 남사르 습지, 멸종위기종, 생태 교란, 야생 생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증진 방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강의 목차에서와 같이 생태 면적률을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생태를 복원하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생태 기반을 조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차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 면적률이라는 것은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를 걷다 보면은 이제 블럭이 쌓여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스파트가 깔려 있는 것도 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화단 같은 데는 잔디가 심어져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이런 다양한 지면이 나오죠. 다양한 지면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아파트에서 담장을 벗어나면 산이라든지 또는 뭐 들도 있을 수도 있고 공원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연 지반 녹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만든 요즘은 이제 옥상 녹화도 많이 해놨죠. 그리고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주로 이제 정원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조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공 지반 녹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는 주차장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벽면 녹화, 물로 된 연못이라든지 인공 호수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옥상 녹화나,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옥상 녹화, 뭐 이건 중량형, 경량형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투수블록이라죠. 투수성 포장이라고 그렇고, 또 투수성 포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건너길로 조성한 많은 곳들을 가보면 이런 블럭들, 주차장에도 이런 블럭들이 있고 또 이런 블럭들이 있는데, 웬만한 그 빗줄기가 아니고 적은 빗줄기, 가는 빗줄기는 우리가 아스파트를 걸었을 때는 물이 튀어서, 왜냐하면 물이 그 투수가 스며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이 튀어서 신발이나 바지를 이렇게 젖게 하는데, 이런 투수성 그 보도블록 포장들을 요즘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웬만한 비가 와서는 그 물이 튀지 않아요.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투수성 포장이라고 그러죠. 주차장, 그 다음에 아파트의 그 우리 그 걸어다닌 길 이런 쪽 거의 다 이렇게 최근에 지금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주차장 같은 데 이렇게 투수성이고 가운데는 잔디가 심어져 있어서 물이 이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의 함량을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제 주로 생태 면적률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연 순환 기능 유형에 따라서 어떤 점수를 주는 가중치 점수를 부여해 놨는데, 일반적인 녹지들은 이제 주로 점수가 높고 자연 녹지는 1이죠. 우리가 이제 주로 산이나 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반 녹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형태에 따른 점수를 조금씩 낮추는 거죠. 그리고 벽면 녹화는 0.3 정도 주고 옥상 녹화는 이제 이렇게 많이 해놓은 것은 0.5 정도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투수 포장을 해놓으면 0.3을 주고 이렇게 이제 점수를 부여해 주는 거죠. 생태 면적률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그
어떤 그 대규모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는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다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태 면적률을 뭐 어떤 지역이나 특성에 따라서 뭐 40%로 해라, 60%는 뭐 굉장히 많은 것이서 그런 경우는 거의 뭐 공원이나 이런 데 빼놓고는 거의 없지만 이제 그런 면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오톱이라는 게 있는데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개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게 했을 때 이제 비오톱을 강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비오톱 방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오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앞에 말한 조그만 생태계들을 말해요. 생물이 살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오스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이고 토포스라는 것은 땅이나 영역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이거 결국 뭐예요? 이게 생태계죠. 이제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별되는 하나의 서식지. 우리가 그 아파트에 보면은 그 연못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비오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들 결국은 그 아파트는 새까지 날라오지 않지만 이제 개구리도 살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에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죠. 단순한 이제 그 경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기에 군집들이 살 수 있도록, 군집이 아까 뭐라 했죠? 개체군들이 모여서 있는, 그러니까 여러 생물들이, 예를 들어 아파트에 연못을 만든다, 또는 우리가 어떤 건물 앞에 연못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가 일부러 우리가 잉어를 넣어줄 수 있고 붕어도 넣어줄 수 있겠지만은 자연적으로 거기에 이제 뭐 연꽃도 필 수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연꽃에 이제 많은 그 미생물들이 달라붙을 수도 있고, 잠자리가 알을 낳아서 잠자리가 살 수도 있고, 하루살이가 살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럼으로써 군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잠자리, 하루살이 또는 모기애벌레, 그 다음에 거기에 붕어, 잉어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군집을 이루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의 비오톱을 만드는 거예요. 연못이라는 비오톱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생물의 서식 공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오톱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요즘 그 뭐랄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떤 도로를 놓는다든지 또는 철길을 놓는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생태계가 자꾸 이제 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절이.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생태계 원리에서 그 평형을 설명할 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도로가 나불면 이쪽과 저쪽이 이제 분리돼 버리죠.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생물과 이쪽 생물들이 서로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산 가족이 되듯이 생물들도 오랫동안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다 보면 이쪽 생물들만 서로 이제 교미가 이루어지고 어떤 유전자를 정보하고, 또 이쪽 생물 유전자가 그러면 나중에 그 생물 종들이 완전히 이게 뭐 이상한 어떤 다른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어 놓으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태 통로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나 댐이나 수중보, 하구원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단절이 되거나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생태 통로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 동물들이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격리가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인공 구조물들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도로를 가다 보면 뭐 터널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터널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생태 통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태 통로는 다리로 된 거, 이렇게 다리로 만들어진 곳이 있고 교량형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렇게 생태 터널로 해서 이렇게 수로처럼 되어 있는 이런 두 가지 정도의 형태가 크게 대별되는데, 이 생태 통로로 만들었을 때는 그 지역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가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여기다 도로를 놓을 때는 이 지역에 생물들이 어떤 생물들이 주로 사는지 생물 분포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생물들의 생태적 특성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토끼가 살고 있는데 뭐 토끼가 이동하기 어려운 공간을 만든다든지, 또는 고라니가 살고 있는데 고라니가 살기 어려운 뭐 인공 구조물을 많이 만든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또 빛을 싫어하는 생물들이 사는데 여기에 이제 도로에 불빛이 보이게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생물이 살았던 서식 환경과 유사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물들의 생태적인 특성들을 반영해서 여기에 자연석도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게 도로의 불빛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고, 되도록이면 소음도 좀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 울타리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가끔 우리가 로드킬이라고 해갖고 동물들이 이제 그 찻길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통로들을 만들 때 이 일정 그 길이만큼은 유도 울타리를 만들어서 생물들이 이쪽으로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생물 다양성을 위한 보존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터널형이라든지 이렇게 그 교량형이고, 터널형으로 뚫었을 때는 여기는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 육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양서류들, 뭐 개구리나 두꺼비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그만 소형 동물들 이쪽 그 터널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생물의 특성들을 잘 반영해 줘야 돼요. 이제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 그 어떤 약간의 이제 습기, 물기도 좀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것이 너무 깊다든지 경사가 깊다든지 개구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길 옆에 그 또랑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측구들을 경사를 깊게 하면 그 두꺼비나 이런 것들은 올라올 수 없어요. 또는 깊은 수로 이런 데 고라니가 빠지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비슷한 경사의 어떤 계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계단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생물들의 특성, 생물종의 특성, 서식 환경을 잘 고려해서 만드는 게 이제 생태적인 그 통로의 어떤 그 영향이다, 만드는 어떤 그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제가 PPT를 만들 때 저의 사진 공간들을 배려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네. 제가 이제 이것을 OB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저는 이쪽에서 또 iCanNote라는 것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 OBS라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중계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개의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마우스 커서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자꾸 이제 사진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 스마트폰을 찍었어요. 품질이 훨씬 더 좋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 녹화하고 끊을 때 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라든지 실제로는 노트패드도 있어서 글씨도 쓸 수 있는데 그 대부분 다 이게 PPT에 있기 때문에 글씨까지는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방향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생태를 복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끔 뭐 청계천이라든지 서울에 가보면 과거에 그 복개 하천이었는데 그걸 걷어내고 하천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그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의 어떤 습도 조절이라든지 도시 열섬의 조정이라든지 수질 정화는 많은 그런 경관적인 것, 이런 그 부수적인 영향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생태 복원은 연결을 위한 것이에요.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는데 상류에 사는 생물들이 다르고 중류에 사는 게 다르고 하류에 사는 게 다르고 왜 다르겠어요? 하천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무등산에 아까 말한 원효사 계곡, 산장계곡 가보면 하천이 계곡이 어떻게 생겼죠? 큰 바위들로 이루어졌잖아요. 왜 작은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이게 작년처럼 여름에 큰 비가 오게 되면 집중호우가 되면 다 떠날려가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바위들은 떠날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사가 깊고 뭐 이러죠. 그래서 그런데 적응해서 사는 뭐 일급수에 사는 생물들이 주로 살고 중류 오면은 이제 좀 돌이 작아지죠. 뭐 수박 크기의 돌로 작아지고 더 밑으로 가면은 자갈이 나오고 모래가 나오고 이제 영산강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하류로 가면 이제 뻘이 되는 거죠. 진흙같이 이렇게 이제 상류와 하류 간의 어떤 종적인 연결 이것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복원. 그동안에 우리는 이 중간에 뭐 복개를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댐을 막는다든지 보를 막는다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단절 요소들이 많았죠. 이런 것들을 어도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렇게 우에서 우하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또 이제 이것은 종적인 연결, 이것이 지금 행적인 연결이고 종적인 연결이고 이것이 횡적인 연결이에요. 첫 번째가 횡적은 하천의 좌와 우를 이렇게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제내지가 있고 제외지가 있는데 제내지는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사람이 사는 곳을 제내지라고 그러고 제외지는 하천을 말해요. 하천에 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뚝 사이에 제외지 쪽에는 뭐 풀도 나 있고 뭐 지금은 도시 같은 경우 여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자전거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만은 물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해놨지만은 원래는 그냥 하천에 있는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었죠.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고 이런 종적인 것들도 단절이 안 되게 잘 보존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과거에 우리는 여기를 이제 콘크리트로 뚝을 만들고 홍수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콘크리트로 또 이게 제외지도 콘크리트로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뭐 시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강주천의 경우에도 거의 다 자연형으로 만들어 놨고 지금 이제 몇 군데만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태 봉원인데 결국은 이제 생물 다양성을 이렇게 높이기 위한 행위로서는 복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그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도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이제 물새들에 대한 협상, 그 습지들을 위한 협상들이 이제 남사르 협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갯벌들의 수많은 남사르 협약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안습지라고 그러고요. 습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륙에 있는 담양습지라든지 고창의 운곡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내륙습지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이런 습지를 한 번씩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그 남사르 습지 1호 습지는 남사르 습지에 등록을 하려면 그 습지 하나를 동시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강원도에 있는 대암산 용름 습지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특별히 약 4,500년 동안 이제 이게 나무라든지 그 낙엽들이 쌓여서 마치 스폰지처럼 이렇게 썩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곳을 우리는 이탄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탄층이 1에서 1.8m 우리 사람 키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어서 천연기념물로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풍부해서 천연기념물로 습지 보호지역으로 산림청에서는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으로 그다음 남사르 습지에 등록이 이렇게 97년도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남사르 습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이런 습지들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형 습지에 대해서 나중에 하겠고, 그 일부러 이제 이렇게 그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인공 습지를 만들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광주에 그 물을 공급하는 동복호라는 상수원이 있는데 약 1억 톤 정도의 물을 저장하고 있는데, 그 상류에 들어오는 그 비가 오면 흙탕물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가둬놨다가 정화를 가라앉힌 다음에 호수로 물을 보내는데, 이게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어요. 그럼으로써 물고기도 오고 새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생태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수질 정화 목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대체 습지로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생태계들이 만들어서 좋은 그 습지의 역할,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이제 멸종위기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수달도 말씀드렸는데, 생태학적인 멸종이라는 것은 생태학의 역할을 미미해서 개체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산인데 산을 깎아버려서 없애봤다든지, 그동안 논이었는데 콘크리트를 깔아붙다든지, 이러면 생태학적으로 그 생물이 살 수 없잖아요. 멸종된 거죠.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건 과거에는 거기가 자연 그 지형이었겠죠. 그러면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었는데, 그곳을 이제 깎고 그 아파트로 개발해버리기 때문에 어째요? 생물이 살 수 없죠. 이런 것들을 생태학적인 멸종이라고 그러죠. 생물학적인 멸종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아직까지는 이제 멸종된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생물학적 멸종이라고. 지역적인 멸종은 뭐 그런 것이죠. 다른 나라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원래 살고 있었는데 없어졌다든지, 이런 거. 황새 같은 경우는 멸종이 됐다가 꾸준히 복원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황새가 살고 있죠. 이런 것들을 지역적인 멸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은 이제 그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 없어졌던 동을 복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달같이 보존을 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멸종의 주요 원인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서식처를 파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나 댐을 넘으로써 고립시키는 거고, 서식처를 정확화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 뭐 그 넓은 들과 산이 있는데, 그쪽에 우리가 뭐 여기는 공장 짓고 저기는 아파트 짓고 여기는 도로 놓고 하면서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남겨놓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각화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서식지가 소실, 과도한 개발, 서식지 소실, 과도한 개발,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원인이 될 수 있고, 화학적인 환경오염, 수질오염이나 뭐 이런 거, 그게 포획이나 남획은,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포획이나 남획은 거의 없어요. 일부 이제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포획, 남획 문제가 심각하죠.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다음 자연적인 요인, 생태 교란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또는 아까 토끼 이야기도 했지만 질병이 확산돼서 자연적으로 토태가 아니라 도태입니다. 도태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서, 또는 홍수가 일어나서, 금년도에 홍수 때문에 이제 많은 생물들이 피해를 봤죠.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고,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역할이고, 그럼으로써 생물 다양성이 이제 유지되는 것들이죠. 생물이 감소하는 원인은 앞에서 이제 했던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퍼센트별로 표시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남획이나 채취, 여기 세계 전체적으로 말하니까 서식지 악화 이런 게 많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서식지 악화, 변화, 손실 이런 게 이제 비중을 크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 생물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1급과 2급 두 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달같이 자연적인 인위적인 위험 요인을 놔두지 않으면 언젠가 개체수가 크게 줄어서 멸종에 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수달은 주로 이제 지금 광주 같은 경우 무등산 쪽에 살고 있는데, 어떨 때 보면 강주천 중류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요. 근데 강주천 중류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루에 막 4km도 움직인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까지 내려온 거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볼을 막는다든지 어떤 또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애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야생동 1급을 막는 거고, 2급은 위험 요인으로 그 개체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보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이것도 없어질 위험한 거다. 그래서 2급이 이렇게 나눠진 것이죠. 세계 자연 보호 연맹도 IUCN이라고 그랬죠. 이게 적색 목록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각 레벨별로 뭐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런 것이에요.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고, 그래서 뭐 멸종 절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그냥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 자연 보호 연맹에서 권고한 대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하는 게 멸종 2기종, 1종, 2종 이런 것이 있죠. 이게 다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요즘 생물 다양성에 관한 법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멸종 2기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1급에 사는 게 멸종 2기종 중에서 이제 이런 호랑이란 수달이라든지 또는 이게 표범이라든지 그동안 우리 잘 보지 못한 것들이죠. 강원도의 사냥은 지금 강원도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논내 만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사냥이죠. 사냥들의 이제 높은 절벽 같은 데 위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서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은 그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보호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새들 지금 과거에 황새 엄청 많았는데 지금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새의 경우에는 의외로 벽에 부딪혔다는 다쳐갖고 오는 새들 중에 이런 멸종 위기종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들이 있고요. 나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멸종이 지금 복원을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복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생물 다양성 회복에 있는 거예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런 것이 큰 의미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질산 반달가슴곰이 현재 이제 종봉원의 성과죠. 지금 성공을 했고요. 아까 설악산치 말했는데 월악산의 사냥도 성공을 했고, 소백산 여우, 황새, 따오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 전문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복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멸종위기 동물들을. 그 다음에 생태교란식물 적절히 관리해야 돼요.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배를 타고 왔다든지, 그것도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또는 비행기를 타고 어떤 상품 속에 실려 왔다든지, 이래서 또는 씨앗 속에 왔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원하지 않는 이제 이런 생물들이 들어와요. 그럼으로써 유해성을 우리나라에서 평가하는데 생태계 이해가 큰 이런 것들을 생태 교란 생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들은 옛날에 황소개구리처럼 천적이 없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심지어 이제 천적이 없어서 얘들이 물고기도 잡아먹고 심지어 거꾸로 생태계를 거꾸로 거슬러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데 황소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 문제도 발생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물속에 블루길 이런 녹식성 물고기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블루길이나 베스 이런 물고기들이 하천에 대장로를 한 거죠. 거의 모든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황소개구리 같은 그동안에 꾸준히 퇴치 운동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체수를 지네들도 좀 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있고, 붉은기 거북이나 돼지풀 이런 건, 이게 붉은기 거북 같은 경우는 이제 애완동물로 가져왔다가 어느 정도 크니까 연못에 풀어줘가지고 문제가 된 것들. 돼지풀은 주로 이제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알러지 같은 엘러지를 일으킨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착 생물들이
경쟁에서 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 이런 생태적인 큰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란 유해성의 어떤 피해의 어떤 그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경제적인 피해, 생태적인 교란, 인체 피해, 이런 게 아까 뭐 돼지 풀에 대해서 이렇게 인체 피해를 일으킨다. 토끼만한 큰 쥐, 그걸 누트리아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제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같이 일으키죠. 최근에 꽃뱀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생태 교란 생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있지냐에 따라서 특산종, 고유종은 국내 원산에 가깝고, 그 다음 토착종이 있고, 기화종이 있고, 그 다음에 외래종으로 갈수록 해외에서 온 것이 가까운데, 자생종, 토착종은 이제 설명을 했고, 기화종이라는 것은 애국에서 왔지만 이미 우리나라 땅에 적응해가지고 다른 생물에 영향을 안 미치면서 토착종처럼 활동을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침입 외래종은 생태 교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래종 중에 이게 기화한 종들은 유용하게, 예를 들면 목화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삼배나 털옷을 입었는데 우리의 이제 이게 무명옷, 면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비단 같은 거, 면이나 비단, 누에 같은 게 비단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역할을 했고, 그동안에 우리가 그 조나 보리 같은 이런 곡식을 먹었는데 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쌀밥을 먹게 되고, 백김치 담아 먹었는데 고추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붉은 김치 먹게 되고, 감자가 들어옴으로써 그동안에 토란이나 도라지만 먹었는데 감자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외래종에 대한 어떤 이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바나나가 그동안에 약 400여 종 같은 자연상에 굉장히 많은 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한 종으로 변했는데, 종이 이렇게 다양한 종이었을 때 생태계 건강하고 종이 멸종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없죠. 근데 한 종이었을 때 이 바나나의 역병 같은 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바나나를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그 캐번디시라는 바나나 한 종이 있었는데, 그 파나마 병이라는 게 일어나 가지고 없어졌다가 캐번비시를 다시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은 번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파나마 병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발생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양성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연 상태의 생명체 유전자들이 끊임없이 섞여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런 교란이라든지 또는 단절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섞여서 다양한 유전자들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건강한 어떤 질병이나 가뭄이나 이런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급격한 환경 변화에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대량 생산한 인간의 욕심보다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를 단순한 것보다는 다양한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바나나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차에서는 1차 시에 생태계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에 2주 동안 했던 내용들을 제가 1주로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1차 시에 강의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되도록이면 25분에서 30분 내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시에서는 생물 다양성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3차 시에서는 그런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2주차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 3주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